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마인드맵, 바로 자폐성 장애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댓글을 보고 참 놀랐는데요. 요즘 제가 학교 업무와 대학원 학기말 과제 등으로 좀 피곤했는데 제 영상의 목소리만 들으시고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지 않도록 활기찬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 영역 마인드맵의 구성은 정의, 특성, 그리고 중재 방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카스나 페발 등의 검사 도구들도 살펴볼까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후에 사전과 평가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영역을 살펴보면 지난 14년 유아에 기출된 사항이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 명칭은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세부 내용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 반복적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어디에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의인데요. 이 기준은 17년 유아, 중등, 그리고 18년 중등 계속 기출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또 나올 거예요. 꼼꼼히 세부 예시까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준거가 있는데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인데요. 우리나라 장특법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죠? 하지만 DSM-5의 경우는 그 하위 내용의 예시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서의 결함인데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우리 의사소통 영역에서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언어, 준언어, 그리고 비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는 말 그대로 말이나 언어인 것이고 준언어는 강세, 어조, 속도 등과 같이 언어에 추가되어서 그 언어의 의미를 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라고 하는 거랑 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이를 또 초분절적 요소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비언어는 준언어와 달리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몸짓, 자세, 표정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디에? 바로 이 비언어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몸짓이나 자세나 표정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 살펴보셔야 되겠죠. 눈맞춤과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서의 비정상성, 그리고 몸짓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것의 결함, 이해도 사용도 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전반적인 결함이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시들을 쓰는 사항이 17년 중등에 기출되었습니다.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은요, 예시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사항은 바로 사회 및 정서적 상호성의 결함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호성의 문제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나 정서 또는 애정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과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는 거죠. 상호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예시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계의 형성, 유지, 이해의 결함에서요. 여기서 관계란 바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상상놀이, 그리고 공유하기, 친구 만들기에 모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예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기도 하지요. 다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측면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AIA라고 했어요. 액션, 인터레스트, 액티비티. 이 첫 글자만 따면은 AIA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웠는데요. 세부 내용과 그 예시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한 반응, 그리고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 이 내용은요, 기존 DSM-4TR은 없었는데요. DSM-5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변경된 사항 뒤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고통이나 온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특정한 소리나 감촉에 대해서 혐오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떤 빛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가지는 거. 그리고 후각적으로 어떤 물건의 냄새를 하고 과도하게 맡거나 또는 촉각적으로 어떤 물건을 과도하게 만지는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시각, 후각, 촉각 등등 이렇게 감각적인, 말 그대로 감각적인 이상 이런 측면인 거죠. 그죠? 다음 동일성에 대한 고집을 보이고 일과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비언어적인 행동에 의례적인 의식화된 패턴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 동일성에서 벗어난 일상의 어떤 사소한 변화에 극도의 고통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고통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고 패턴이 경직화되어 있어요.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동일한 길로 가려고 하거나 매일 동일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이나 사물 또는 말의 사용에서요. 각각을 살펴보면 동작이라면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거,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상동 행동이겠죠. 아시죠? 손을 반복적으로 막 흔드는 것과 같은. 그리고 사물 측면이라면 어떤 사물을 일렬로 이렇게 줄 세우는 행동 같은 것. 그리고 말을 상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반향어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음 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 이 예로는요, 흥미로 관심이라고 적혀있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로 살펴보면 특이한 사물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나 집착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제한된 흥미, 지나치게 제한된 관심이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DSM-5 세부 기준들 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위에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결함,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제한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AIA는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하위 예시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는 거. 어렵죠? 저는 그래서 이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공식을 자주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의상, 비상관, 재반, 감동상흥이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보시면 의상, 비상관, 재반, 감동상흥 맞죠? 제 공식이 정답은 아닌데요. 나름의 공식을 만드셔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을 보면요. 대상자가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지적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체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지적장애 있죠. 이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공존한다고 합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장애를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면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는 충분히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 두 가지 장애를 모두 가진 것 같다는 상황, 그래서 이 장애를 모두 진단해야 할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 조건을 서술하라면 바로 이 문장을 서술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다른 진단 준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이것이 2018년 중등에 기출된 사항인데요. 바로 사회적 또는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SM-4TR 기준과 비교해서 살펴볼 사항으로서요. 기존 4TR에서 자폐장애, 아스퍼거 장애, PDD-NOS,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를 진단받은 경우는 자폐장애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DSM-5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DSM-5에서도 역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린다는 사항. 그리고 기존 4TR 기준과 5 기준의 차이점을 또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하면요. 우선 기준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4TR에서는 3세 이전이었는데요. 5에서는 증후가 초기 발달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살펴본 진단 준거 중에서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또 민감, 이 기준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이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기준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는 좀 거시적인 측면의 변화인데요. 기존 4TR은 어떤 범주적인 접근에서 이게 5로 넘어오면서 차원적 접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범주를 나누어 구분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측정해가지고 이 개개인이 가지는 어려움을 기술하려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 차원적 접근에 대한 개념 잘 아실 겁니다. 이 차이점 3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동적, 사회적인 특성은 DSM이 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언어적인 특성은 좀 복잡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 언어 영역별 특성이라는 건 앞서 의사소통 장애에서 살펴보셨던 의미론적, 구문론적, 화용론적 그런 측면에서 언어 영역별로 자폐성 아동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체크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반향어인데요. 반향어 아시죠? 대상자가 들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폐성 장애에 나오면 반향어는 빠질 수 없는 특성이기도 하죠. 여기 유형에 나와 있듯이 상대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복하는지 아니면 상대의 말을 듣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복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능인데요. 이 반향어에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의미하게 상대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 반향어를 하는 기능,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나 수긍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6년 중등에 기출된 사항으로서 자기 지시가 나왔는데요. 이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어쨌든 자기 지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지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는 책에 따라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인지적인 특성이자 자폐성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죠? 자, 먼저 살펴볼 사항은요. 마음 읽기의 결함입니다. 마음 이론, Theory of Mind라고도 하는 마음 읽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는 어떤 대상자가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추측하거나 추론해서 타인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마음 읽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지난 2018년 초등에 기출된 그림을 제가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큰 지구본이 있고요. 빛을 비춥니다. 이 후레쉬로 빛을 이렇게 비추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비추면 자,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겠죠. 그리고 나서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이었나? 남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 그리고 여학생이 반대편에 있었는데요. 자, 이 학생이 바라보는 곳이 낮인지 밤인지 물어보고 나서 이후 반대편의 학생이 바라보는 곳이 낮일까 밤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제시되었죠. 이때 반대편의 학생은 밤이잖아요. 그죠? 이걸 밤이라고 하지 않고 낮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남학생이. 이 자폐성 장애 학생인 이 남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는 것인가 라는 걸 물었죠. 문제에서. 바로 마음 이론의 결함, 마음 읽기 능력의 결함이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마음 읽기 능력은요,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추론하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측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실행 기능의 결함에서 역시 또 실행 기능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뇌의 전두엽이라는 부위에서 당담하는 능력인데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네요. 그죠?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바로 이 실행 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즉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행동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환경 내의 작은 변화에도 어려움을 가지는 등 동일성에 대한 고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 중앙응집 기능의 결함에서 역시 중앙응집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을 엮어서 총체적인 의미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즉 부분과 부분을 엮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을 바로 중앙응집 능력인데요. 자, 그런데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이런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분과 부분을 엮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전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한다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총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자, 이런 사항도 기출된 그 사례를 본다면 지난 15년도 지난 2015년 유아에 기출된 그림인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3이라는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5라는 숫자를 그림과 그리고 작은 꽃이 그려진 가방 그림인데요. 꽃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었어요.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즉 중앙응집 기능의 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5라고 받고 이걸 가방이라고 했는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이걸 3, 이 그림을 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문제를 가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정답으로는 중앙응집 기능의 결함이라고 서술했어야 하는 문항인데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전체적인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고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뭐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용어 있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뭐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개념과 stimulus over selectivity, 이 자극의 과잉 선택성, 과다 선택성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이 비교돼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이 개념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의 어떤 제한된 범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건데 환경 속에서 다양한 단서들이 있겠죠. 자극들이 있겠죠. 근데 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에 다 집중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몇몇 분들은 이 개념과 중앙응집 기능의 결함을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오셨는데 아닙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응집 기능의 결함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어려움인 것이고, 자극의 과잉 선택성은 식별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들, 그래서 엉뚱한 자극들에 지나치게 집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집중 안 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그렇죠. 선택적 주의 집중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폐성 장애의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술 중심 중재와 인지적 중재로 나뉘는데요. 우선 기술 중심 중재로 살펴볼 사항은 아주 중요한 비연속 개별 시행 훈련입니다. Discrete Trial Training, DTT인데요. 우선 이 DTT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특정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교수 환경에서 교사 주도의 ABA, 응용 행동 분석이죠. 응용 행동 분석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적용한 건데요. 이 DTT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DTT는 대상 학생의 주의 집중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구조화된 교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다소 자연스러운 교수 환경은 아닐지라도 정해진 시간 교수를 딱 시작하고 교사의 주도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교수 환경을 구조화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다음 조건인 교사 주도는요, DTT가 교사 중심의 중재 전략이라는 겁니다. DTT가 학생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이렇게 나온다면 오답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텍트와 관련된 중재인데요, 우리는 텍트와 함께 멘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강화죠. 텍트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강화이고 멘드는 직접 관련된 강화라는 거. 예를 들까요? 학생이 사탕 주세요 라는 이런 목표 발화입니다. 목표 발화를 딱 했을 때 텍트는 어떻게 하죠? 강화를 주는데 언어적 강화라서 칭찬이겠죠. 그렇죠? 잘했어 라고 하거나 또는 칭찬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멘드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강화를 주는데 학생이 발화에 성공한 그 내용, 바로 사탕을 바로 줘버린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겠죠. 멘드가 효과적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왜? 수업 시간에 사탕을 주고 받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멘드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DTT는 텍트와 관련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DTT에서 또 중요한 사항으로는 1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절차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강론에서는 이를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의 집중, 자극 제시, 반응, 피드백, 그리고 시행간 간격인데요. 주의 집중은 말 그대로 대상 학생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다음 자극 제시부터 반응,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 3개를 묶어서 시도라고 합니다. DTT에서 트라이얼, 그죠? 가운데 T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시도는 DTT 교수에서 딱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시도, 하나의 시행, 그리고 그 다음 시도, 그 다음 시행의 간격이 있겠죠. 그 간격이 마지막 요소, 마지막 절차인 시행과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행과 간격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다른 과정도 한번 다 살펴볼까요? 우선 주의 집중은 대상 학생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쉽습니다, 이건. 그럼 자극 제시는 누가 제시하는 거죠? 당연히 교사가 학생에게 자극을 탁 제시하는 겁니다. 반응은 누가 하는 반응일까요? 당연히 교사의 자극 제시에 따른 학생의 반응이죠. 그리고 피드백은 학생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인 것이고, 그리고 시행간 간격은 하나의 시도가 끝나고 다음 시도가 있기 전까지의 간격이라는 거죠. 대상 아동의 어떤 반응을 정리하고 기록할 수도 있겠고, 교수 학습 자료를 정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DTT엔 또 유형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거의 매년 출제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도 강론에 따라서 집중 시행, 간격 시행, 분산 시행으로 나눈 책도 있고요. 또는 집중 시행, 분산 시행, 집단 시행으로 나눈 책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책에서 모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다 살펴보면 집중, 간격, 분산, 집단 시행 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장단점을 알고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메스드는 밀집된, 어떤 집결된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집중 시행은 한 가지 행동에 대한 반복적인 교수를 한다는 거죠. 밀집된 어떤 교수를 진행한다는 거죠. 한 번에 시도를 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시 또 시도를 하게 되는 교수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X를 시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 시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전날 이럴 때 벼락치기 했던 시험이 벼락치기해서 시험 공부했던 게 바로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교수 단계를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로 나누잖아요. 여기 습득을 함에 있어서 집중 시행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지나 일반화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다음 스페이스드, 간격 시행은요, 말 그대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시행과 시행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죠. 아까는 XXXX였는데 이렇게 X, 한참 있다가 또 X, 좀 시간을 두었다가 X, 또 시간을 두었다가 X 이런 식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시행을 딱 진행한 다음에 다음 시도를 하기 전까지 학생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휴식 시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요?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또 시행을 할 수 있겠죠. 즉 학생 A에게는 시행과 시행 쉬는 시간 그런 스페이스지만 이 시간 동안 학생 B에게는 시행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럼 학생 A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방 시행을 했으니 그 배운 내용을 잠깐 쉴 수도 있고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는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생 B, 아까 B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 B의 수행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디스트리뷰트는 분산된,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이죠. 분산 시행은 이렇게 일과 중간중간에 목표 행동에 대한 교수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띄엄띄엄 실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번 시행하고 오후에 한 2번, 한 번 이렇게 그런다는 거죠. 역시 X가 이제 시행이라고 한다면, 목표 행동 시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XY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하나의 시도와 그 시도 사이에 다른 목표의 시도를 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교수 과정을 생각한다면 습득을 위해서는 이 분산 시행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콜렉티브, 집단 시행이죠. 이는 집단 시행이라고 해서 다 같이 수업을 실시한다 그런 집단의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학생에게 지도를 실시하는데 다른 학생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관찰 학습이죠.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교사가 있고 학생 1, 2, 3, 4, 5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교사가 3번 학생에게 DTT를 실시합니다. 그죠? DTT니까 집중하고 나서 자극 제시, 그리고 3번 학생의 반응, 그리고 3번 학생에게 피드백 이렇게 제공을 하다가 이때 나머지 1, 2, 4, 5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관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교사가 3번에게 이제 자극을 제시하고 3번의 반응을 딱 들었어요.
이때 5번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번아,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어떤 강론에 보면 집단 시행이 스포트라이트의 공유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옆의 아동에게 질문을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3번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갔다가 1번에 갔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 시행, 과연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까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 DTT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주의 집중이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DTT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여러분? 바로 자극 의존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사가 제시한 어떤 자극에 학습된 반응들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줄 서세요 또는 이거 뭐죠? 라는 교사의 구체적인 자극 제시가 딱 주어진다면 이 자극에 의존한 바로 줄을 딱 이렇게 서거나 그건 연필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학생들의 반응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DTT는 보통 특정 단어나 사물의 명칭 교수에 적용되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회적 기술이나 감정 표현 방법 교수도 되고요. 어쨌든 전 학문 영역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언급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개별 시행의 어떤 시간이 짧아서 학습자가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이 DTT는 제한성이 있죠. 일반화에 제한성이 있다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항 이외의 내용에는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을 공부하시면 반드시 뭘 보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극복 방안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일반화에 제한성이 있다는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화의 효과적인 중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 살펴볼 겁니다. PRT나 우발교수나 공동행동 일과와 같은 전략 등을 이것과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바로 극복 방안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심축 반응 훈련, 피버럴 리스판스 트레이닝. 여기서 피버를 피벗, 회전축, 중심축이라고 하는데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농구에서 피벗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을 가지고서 한쪽 발을 딱 중심축을 딱 잡고 주축을 잡고 다른 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데요. 그 중심이 되는 축, 그 중심축을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즉, 이 중심축 반응 훈련에서의 중심축 반응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중심축이 되는 행동을 학습해서 다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후속 결과들이 있어요. 이 결과들에 따라서 일반화되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받지 않은 다른 행동으로 파급된다는 거죠. 다른 행동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DTT와 좀 비교가 되는 점이죠, 그죠? PRT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뭘까요? 예상하셨듯이 바로 일반화입니다. 그죠? 교사는 특정 자극에 의존한 반응만을 학습하던 그 DTT와 달리 교사가 제시하는 어떤 특정 자극에 그런 자극에 의존한 반응만을 막 배워왔던 DTT와 달리 PRT는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축 반응을 학습해서 일반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PRT에는 4가지 주요 교수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동기, 복합 단서, 자기주도 반응, 그리고 자기 관리인데요. 저는 동복자자라고 외웠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세부 사항까지요. 자,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란 대상 학생의 동기를 높여라 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엔 구체적인 중재 방안 4가지가 있는데요. 아동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상 학생에게 학습 과정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학습 과정에서 그 선택에 대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학할래, 체육할래, 과학할래 이런 등등의 선택권을 아동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내용은 바로 과제를 다양화하고 유지 과제를 제시하는 건데요. 과제를 다양하게 해준다는 것은 쉬운데요. 이 유지 과제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이 유지 과제는요, 아동이 이미 학습한 과제를 같이 주어서 동기를 높여라 라는 건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전시 학습에서 이 학생이 1에서 10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본시 학습에서 11에서 20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지 과제는 6에서 15까지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면 11부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것보다 당연히 학습자의 동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다음 시도에 대한 강화는요,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강화를 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이 기출이 좀 몇 번 됐었는데요. 성공을 했을 때만 강화를 준다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을 때만 강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시도만 했으면 강화를 주는 겁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관계없이 학생의 시도 자체에 강화를 주어라. 동기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다음은 자연스러운 강화입니다. 이 내용도 어렵지 않죠? 아동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화를 주어라 라는 겁니다. 동기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단서는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 사인펜도 있고 크레용도 있고 파스텔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는 크레용을 준비하는 경우도 다양한 색깔, 빨강, 초록, 파랑, 노랑 등등 색깔을 다양하게 준비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합 단서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반응인데요. 이 키워드가 바로 질문입니다. 대상 학생에게 질문하는 것을 가르친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바로 자기주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그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반응이라는 거죠. 다음 자기관리는요,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측면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점검해서 행동이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이러한 중심적 반응을요는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동 주도의 자연스러운 강화, 그리고 일반화,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입니다. DTT와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비교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영교수, 우발교수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의사소통장애 영역에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서 잘 살펴보았죠?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 팩스는요, 표현 언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이 원하는 물건과 그림을 교환하는 것을 훈련하는 절차인데요. 구어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팩스의 6단계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것도 한 글자씩 모아서 교습별 문대장이라고 외웠습니다. 교습실에서 별을 달고 있는 문대장, 문시성을 가진 대장님,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6단계.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환 개념 알기입니다. 말 그대로 교환이 뭔지 아는 거죠. 그죠? 그림 카드와 원하는 사물의 교환을 말하는 건데요.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사물을 딱 제시합니다. 앞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물을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손을 뻗게 되겠죠. 이때 학생의 뒤에 있던 보조교사가 신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아동이 그림 카드를 교사에게 주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때 신체적 지원이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언어적 지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교사의 지원은 점차 강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점차 약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점차 약해지다가 학생이 80% 정도 수행률을 보일 때까지 반복합니다. 즉 80%가 넘어간다면 보조교사의 지원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발적 교환 개념 연습 단계인데요. 교사가 선호하는 사물을 딱 제시하면 아동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정 거리에 있는 그림 카드를 떼어내서 교사에게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즉 아동이 원하는 사물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판에서 그림 카드를 탁 떼어내서 그 교사에게 준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 카드를 교사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제시하고 물건을 받는 교환의 개념이 딱 형성이 되면 교사와 아동의 거리, 그리고 아동과 그림 카드의 거리를 점차 이렇게 늘려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겠죠? 점차 난이도를 높여간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반화 측면에서 상대 교사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9년 초등 기출 문제를 본다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2단계에서 사회적 강화를 줄 수 있다는 거 가능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그죠? 사회적 강화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조교사의 신체적 지원은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 이것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림 식별 또는 변별하기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아동이 식별하거나 구별을 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아동이 선호하는 사물과 또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사물이 그림카드를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동이 그림카드를 선택해서 교사에게 딱 주면 그 해당하는 사물을 교사가 학생에게 교환해 준다는 거죠. 그림카드. 역시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이 3단계에서 아동에게 제시하는 그림카드는 선호도의 차이가 큰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선호도의 차이가 큰 건 뭘까요? 조금 좋아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클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의 목표 그림 카드가 아닌 다른 그림 카드를 제시한 경우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기출되어 있는데 그죠? 당연한 내용이 기출된 사항이죠. 그죠? 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문장 구조 훈련 단계는요. 문장 만들기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림 카드로 문장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동이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 주세요라는 카드와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문장판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렇게 뭐 사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발달하게 되면 보다 완벽한 의사소통을 이후엔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질문에 대답하기 단계입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동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바로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5단계에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보상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한다는데요. 이 포인트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확장하기 단계, 말 그대로 앞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들, 습득한 사항들을 확장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막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확장하기 단계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뭐 사과 주세요, 배 주세요, 책 주세요만 이런 요구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마지막 6단계에서 확장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6단계 각 단계의 명칭 그리고 단계별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팩스의 장점과 단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그림을 활용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림은 매우 보편적인 언어잖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또는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제시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강화를 제공하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인과적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때의 강화가 텍트인가요, 멘드인가요? 그죠? 텍트가 아닌 멘드죠. 그래서 학생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훈련 단계에 보조교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초기에 2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기가 지나면서 점차 용암되긴 했지만 신체적인 촉구가 있다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림을 부착하고 떼어내는 그 활동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앞서 살펴본 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 중에서 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흥미를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부직포로 이렇게 까스리 보스리 어쨌든 붙였다 뗐다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조화된 교수 티치인데요. 티치는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학생이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수학습 활동의 순서나 과제를 학생이 딱 예측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구조화된 교수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티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티치의 4가지 구성 요소. 우선 물리적 구성이 있는데요. 학생이 특정 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역이나 어떤 경계를 물리적으로 구성을 해놓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와 관련된 단서에 주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시야나 소리에 따른 주의 산만을 딱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학생이 시각적인 단서를 딱 보고 이 환경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닥에 테이핑 이렇게 선을 구역을 나누어 놓거나 또는 테이블 할 때 테이블 같은 거 제시할 때 읽기 활동을 하는 테이블 색깔 그리고 간식을 먹는 테이블 색깔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한다는 것들이 바로 물리적 구성에 해당하겠죠. 다음 요소는 시각적 일과표인데요. 시각적 스케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일과표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론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그림. 활동 과제를 그림 카드로서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불안감은 다운되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언제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요소는 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작업 체계인데요. 학생이 그 공간에서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작업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서랍이 있고 책상이 있고 작업대가 있고 이렇게 완성해서 놓는 곳이 있는데요. 서랍에 A, B, C가 있고요. 작업대에도 A, B, C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작업용 부품을 작업대에 놓고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한다는 거죠. 완성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그 완성품을 놓게 되는데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개념. 이런 작업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신에게 그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완료하고 나면 어떤 강화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할 사항으로는 작업 체계에서 학생들이 작업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독립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 따라서 각 과제들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것, 습득이 된 걸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습득이 된 것을 반복해서 숙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내용 분명히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문제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의 능숙함을 촉진한다는 것이 포인트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작업 체계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학습이 되어서 습득이 된 것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죠? 네, 이 내용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소로서 과제 구성은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지침인데요. 활동을 시각적 명확성 또는 시각적으로 조직화하는 건데요. 그 강론에서 예를 든 게 저는 참 되게 와닿았어요. 바로 조립 설명서. 여러분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아니면 어릴 때 아니라도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샀을 때 그 조립 설명서가 나오죠. 그죠? 무언가 사서 조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그겁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인 거죠. 그죠? 과제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항목들을 수행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과제 구성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작업 체계와 과제 구성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구별하자면 작업 체계는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겁니다. 단순히 이거 몇 개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달리 과제 구성은 독립적인 과제 구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조립 설명서 아시겠죠? 그죠? 이 네 가지 사항. 저는 역시 물시, 작과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동행동 일과인데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일과에서 언어 사용하는 것을 지도하는 겁니다. 반복 가능한 일과니까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 사용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중시하는데요. 즉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반복 가능한 일과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증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요. 여러분 이 용어만 보셔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죠. 그죠? 문제행동에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반응, 의사소통 행동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FCT를 사용하는 경우 고려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요. 그 반응의 효율성, 반응의 수용성, 그리고 반응의 인식성입니다. 각각 살펴볼까요? 반응 효율성은 말 그대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행동보다 이게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결과를 딱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리고 반응 수용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동, 그러니까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응 인식성은 역시 이 행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의사소통 촉진법. 말 그대로 아동의 어떤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타이핑하거나 글자를 가리키거나 또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 등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서적이나 신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건데요. 물론 나중에는 그 외부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타이핑도 하고 자신의 의사표현도 하겠죠. 즉 자폐성 장애 아동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소통 촉진법. 다음 인지적 중재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사회적 이야기, 상황 이야기라고도 하는 소셜 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이후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한 적절한 반응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사회적인 인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 이야기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폐성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미래에 이후에 다가올 그 환경, 그 사회적 상황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기대되는 적절한 어떤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기법이. 다시 정리하면 대상 학생이 이후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자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대상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를, 그 이해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죠? 대상 학생은 일과의 변화나 또는 일상생활의 적응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로 인해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등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이야기, 상황 이야기 이해되시죠? 강론에서 사회적 이야기의 목적과 관련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요. 사회적 이야기는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다. 그들의 사회적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 좀 저는 이게 기출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항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 이야기는 행동을 변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짚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강론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바르게 고치라면 사회적 이야기는 사회적 맥락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 좀 복잡한데 어쨌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야기는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 이 앞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합니다. 대상자가 어려움을 보이는 상황을 딱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문장의 유형이 정말 많이 기출됐습니다. 각 유형별 명칭과 특징 그리고 예시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문장의 유형이 몇 년 전에 한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원문에서 외국책에서 그죠.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이야기 이 문장 유형 있죠.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사회적 이야기 문장 유형 안 할래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유형은 크게 설명문, 코칭문, 그리고 미완성문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설명문은 다시 설명문, 조망문, 근정문으로 나뉩니다. 설명문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문은 진술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을 설명하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나 통념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는 상황적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다. 또는 용돈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통념을 말하는 경우는요.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은 현명하다. 진술문이라고도 하는 설명문 아시겠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팩트 이거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문, 그죠? 디스크립티브 센텐스인 겁니다. 다음 조망문, 관점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서술하는 문장입니다. 타인의 관점으로서 그들의 생각, 느낌, 믿음, 의견, 마음 상태 등등등에 대한 사항이거나 또는 타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다는 거죠. 역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등 이건 뭘까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내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기뻐하십니다. 이게 적절하겠죠, 그죠? 타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로는 부모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적절하겠죠. 아시겠죠?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조망문이 그거였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서 의자에 앉고 싶어 합니다. 였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서술하는 문장. 자, 다음은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은 확정문이나 또는 강조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회적 규범, 규칙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끝나냐면 무엇이 중요합니다. 또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문이라고도 하는가 봐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또는 남의 물건을 허락받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입니다. 여기서 affirmative 뜻은요, 긍정적인 찬성을 하는 뜻이에요. 투표 같은 데에서 찬성표가 affirmative vote 이런 식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긍정문이라고도 하는가 봐요. 그죠? 다음은 청자 코칭문인데요. 지시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장은요, 이야기를 듣는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반응을 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즉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서술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 학생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죠? 특정 학생이 했으면 하는 행동을 이 문장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코로나가 심한 상태에서 마트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계산 순서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죠? 이 디렉티브라는 것이 지시한다는 의미죠. 그죠? 학생이 어떻게 하는 것을 지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도 쉽고 암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은 팀원 코칭문, 협조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장은 양육자나 교사와 같은 학생을 지원하는 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서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려 주실 겁니다. 또는 어머니는 내게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등등. 그죠? 타인의 역할, 팀원들의 역할이나 도움의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기술한다는 거죠. 다음 자기 코칭문, 통제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학생들의 정보를 회상하기 위해서 쓰이는 문장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회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대상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회상해내고 사용할지, 그 전략을 사용할지를, 그래서 그 전략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문항이 앞서 살펴본 지시문과 뭐가 다른가? 그죠? 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시문은 그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서술한 거예요. 그 통제문은 이런 지시문의 그 바람직한 행동 있죠?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지시문은 나는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다. 이거였다 하면 통제문은 예시가 나는 조용히 앉아 있기 위해서 퍼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바람직한 행동을 서술한 건지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회상인지 바로 그 차이점이라는 거 구분되시죠? 자, 마지막 미완성문은요. 제일 쉽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 학생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 영수는 학교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블랭크 돼 있는 거죠. 이야기 중에서 이런 빈칸을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문의 어떤 형태로, 미완성 문장의 형태로 남겨두면 학생이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 단계를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이야기 문장 유형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도해입니다. 학생들의 사회적 실수를 이해하고 이제 수정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실수가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입니다. 즉 무슨 일이 발생했고 사회적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등등을 이렇게 기입하는 형태인 거죠. 이러한 사회적 도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그 대상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 즉 그 사회적 실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앞서 살펴본 사회적 이야기는 사회적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적용한 전략인데, 이와 달리 사회적 도해는요, 사회적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수를 한 이후에 실시하기에 이 문장의 형태는 어떨까요? 약간 회상적인 형태를 취하겠죠. 이 회상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것도 사회적 도해의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적 도해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사회적 실수를 돌이켜보는 과정인 거죠. 이를 통해서 대상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 사회적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게 되겠죠. 즉 인과관계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항상 실수만 하라는 법 있나요? 그죠? 긍정적인 행동이었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또 강화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도해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예시에 나온 그 상황이 바로 단계입니다. 실수를 한 환경을 기술하고요. 실수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거, 이 순서입니다. 순서면서 또 요소이기도 하겠죠.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그죠? 다음은 파워카드입니다. 이 전략은 자폐성 장애 학생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그 특별한 관심 영역이 있는 사항, 그 사항이 있죠. 그죠?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동기가 좀 낮은 반면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흥미, 관심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을 단점으로 보고 고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장점으로 보고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강론에는요, 이 파워카드를
강점 중심 접근이라고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더불어 시각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뒤 예시 보시면 알 겁니다.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대상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학생 짱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짱구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짱구는 이렇게 해요. 짱구가 친구랑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짱쟁이 나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짱구 같나요? 약간 좀 어설픈 짱구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짱구가 그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짱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어설픈 짱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어설픈 짱구가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 학생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로 들자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운동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근데 손흥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제가 손흥민 사진에다가 말풍선 해가지고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지 막 이렇게 문장을 넣어놨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파워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한다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파워 카드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립트와 파워 카드입니다. 스크립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들이 줄글로 스크립트로 쭉 설명된 것이고, 파워 카드는 캐릭터 이미지와 그 스크립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요약된 그런 어구만 서술된 카드인 거죠. 지금 여기 짱구의 예가 바로 파워 카드입니다. 파워 카드. 파워 카드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스크립트와 파워 카드가 있는데 그 파워 카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파워 카드의 적용이나 활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과를 지도하거나, 그죠? 일과를 지도하거나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상황에 맞는 반응과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또는 행동 일반화를 지도하는 경우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활용 방안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서술형 답안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비디오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모델링 아시죠? 관찰학습이요. 이를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대상 학생이 수행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 그죠? 관찰학습할 그 행동을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대상 학생은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그 행동을, 그 바람직한 행동을 모방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때 영상에서 바람직한 행동, 그 시범을 보이는 인물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되겠죠. 또래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되고요. 심지어 대상자, 그 학생 본인이어도 된다는데요. 이때 이 본인인 경우를 비디오 모델링 중에서 또 특히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자기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딱 관찰해서 목표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바람직한 행동을 시범을 보이는 건데 어떻게 그 학생이 지금 하냐는 거지. 그 대상 학생이 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절차나 그런 그 순서, 단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대상 학생이 여러 차례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전체 과정 중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모두 할 수는 없겠죠. 전체에서.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 과정 중에서 중간에 성공의 과정을 한 적이 있겠죠. 그죠? 장시간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어서 성공의 과정들만 잘라서 편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상만 보면 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올바른 행동, 성공적인 수행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촬영도 오랜 시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영상을 보니까 성공했네? 그걸 본다면 대상 아동에게 동기가 부여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본 전략은 바로 연재 만화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만화입니다. 4컷에서 8컷짜리 선화, 선으로 그린 그림이죠. 선으로 조직된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있고요. 말풍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만화입니다. 졸라맨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만화를 통해서 대상 학생은 어떨까요? 만화에서 제시된 상황과 같은 곳에서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후에 나중에 이 학생이 만나게 될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만화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018년 중등에 이 연재만화의 장점을 쓰라는 문제가 기출됐었어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한번 잠깐 영상을 정지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시각적 자료라서 이해가 쉽다, 그죠?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혹은 만화 형식이니까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재밌어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제가 답안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데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답안 작성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라서 이해가 쉽다, 만화라서 흥미롭다 이렇게 쓰면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답안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각적 자료가 키워드인가요? 아닙니다. 연재만화의 어떤 장점, 그 키워드는 뭐죠? 바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우린 앞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의 마음 이론의 결함을 가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중재들도 문제에 나와서 장점을 써라, 특징을 써라라고 한다면 그저 피상적인 모습, 시각적이다, 촉각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재의 핵심 키워드를 아시고 그것을 문제와 연계해서 서술하실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폐성 장애 영역 마인드맵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잘 가죠? 처음 제가 마인드맵을 시작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총 14편으로 제작을 계획했던 이 마인드맵이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반이 넘은 8번째 영상인데요. 3, 4월에는 시간이 참 안 간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점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시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알차게 이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체장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